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챕터 1장에 공동체 관리 규정이라는 데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심화과정 첫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목차 좀 잠깐 볼까요? 목차 중에 이제 지난 기본하고 심화과정 두 개 과정을 거쳐서 책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목차 중에 이제 보시면 목차 중에 파트 1에 지금 챕터 5장에 노무 및 노무 관리와 이제 사회보험 쪽은 지난 기본 과정에 수업을 했으니까 이번 심화 과정은 따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이 파트 2에 갔을 때 기술 관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지금 01에 시설 관리 제도 일부 하고 그리고 02번에 각종 시설 관리 그리고 03에 나와 있는 소방 설비 관련 화재 안전 기준은 지난 기본 과정에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심화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부분들은. 네, 그러면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지난 기본 과정에 했었던 내용에 이번 심화 과정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해 수업하는 형태로 연계 학습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1장에 지금 공동체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주택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들은 이제 주택법에 관한 용어들의 지문 중에 이제 보면 1번의 주택법 용어 나와 있는 중에 밑에 이제 박스가 이제 가보시면 박스에 가보면 지금 저 보면 단독주택에 관한 거하고 공동체에 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 박스표 지금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우측에 지금 보시면 건축법령상 지금 보면 그 주택에 관한 분류 중에 각각의 몇 가지 주택에 관한 걸 여기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정리는 지금 좌측 박스를 잠깐 확인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측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법상 이 주택에 관한 분류에 관한 1번의 단독주택과 2번의 공동택 관련해서 각각 협의에 가나 다라에 따른 네 가지와 공동택도 마찬가지 가나 다라에 따른 네 가지 주택에 관한 요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혼동하지 않게끔 몇 개를 좀 나누어서 한번 구분 정리할 건데 자 정리를 한번 갈까요? 그래서 일단 건축법령상의 이제 그 우측 박스에 용도별을 건축물의 이제 종류라 그래서 1번의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 네 가지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문은 이제 단독주택 중에 정리할 것은 두 번째 나번의 다중주택하고 그 다음에 다번의 다가구 주택에 관한 두 가지 주택에 관련한 요건들을 이제 묶어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공동주택에 가보면 가번에서부터 라번까지 중에 여기 가나 다 관련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세 가지 주택에 관한 것을 여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정리는 이제 보시면 면적에 관한 규정입니다. 면적은 지금 여기는 바닥 면적을 기준입니다. 바닥 면적 기준해서 일단 단독주택 중에서 정리할 것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에 관한 데서 단독주택에 이제 보면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 외로 나머지 협의의 단독주택하고 공간은 그 분류 정도만 구분할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중하고 이제 다가구 주택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는 것 중에 먼저 이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있는 부분 하나 정리할 거고, 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기숙사를 뺀 나머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세 가지 주택의 요건을 정리하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자 그 중에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는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 관한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파트에 관련된 해서 세 개 주택에 대해서 8가지 주택 중에 이 다중부터 아파트 관련해서 일단 한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 중에 먼저 바닥 면적. 여기서 이제 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 기준에서 그 면적이 얼마 기준이 될 거냐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다중주택에서 연립주택까지 해서 이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물어봤을 때 면적 규정은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60제곱미터가 돼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660제곱미터 기준에서 이제 보면 이 뒤쪽에 잠깐 좀 이따 바로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 다중부터 연립주택은 면적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면적 규정이 있다 없다? 아파트는 따로의 면적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해당이 없더라.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다면 자 그러면 다중에서 연립주택에 관한 것은 혹시 면적 규정을 물어보면 바닥 면적에서 얼마가 660제곱미터를 해서 이제 그 규정치는 초과 아니면 이하로 끝나는데 면적 규정이 초과로 끝나는 것은 무슨 주택에 대해서만 연립주택만 뭘로 끝납니까? 초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이하 초과를 뭐 정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것보다는 뭐만 정리, 초과로 끝나는 뭐만 기억하시다? 연립주택만 뭘로 끝나요? 초과. 나머지 다중에서 다세대는 뭘로 끝나더라? 66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그래서 면적 규정 하나 정리하고 면적 규정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충수입니다. 충수. 충수란 건 이제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몇 개 층 이하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의 종류가 되는 이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몇 개 층이야? 여기는 3개 층 이하입니다. 3개 층 이하.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은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여기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은 여기는 몇 개 층 이하? 여기는 4개 층 이하입니다. 4개 층 이하. 자 이제 그러면 공동주택은 면적 규정과 관계없다. 여기는 그건 따지지 않겠다. 대신 뭐만 갖추면 되겠더라. 그래서 아파트가 이 공동택인 아파트로 분리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면적은 필요 없다. 그러면 뭘 요구합니까?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그래서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면적과 층수에 관한 규정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5개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이건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시험장에 가서 아니면 모의고사 풀 때가 앉았을 때 어떤 이 면적이 초과 이하인지는 지금은 이해가 간 것 같지만 막상 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초과 이하고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뭐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라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뭐 애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혼동을 좀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뭐 방법을 한번 찾아봤더라. 그 방법이 이거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다중에서 아파트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아입니다. 아예요. 아 말한 건 이 주택에서 무슨 주택을 말할까요? 아파트죠. 그러면 여긴 다음에 들어간 거 오. 아오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더라? 아파트는 면적은 없이 뭐 필요 없이 뭐만 갖추면 돼요? 충수가 몇 개 층이 돼서 아오란 이야기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오란 이야기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자, 면적은 지금 면적 규정을 봤을 때 아파트는 해당이 없으니까 다중에서 연립주택까지 면적 규정에 초과로 끝나는 건 뭐만 끝납니까? 연립주택만 뭘로 끝나더라? 초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연이란 건 연초란 건 지금 연초란 것은 연립주택만 방금 확인했듯이 면적 규정이 얼마로 끝나? 660제곱미터 초과로 끝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립주택을 뺀 나머지란 건 다죠. 다란 거 여기서 말한 다란 건 다이에요. 그러면 다이란 이야기는 다는 여기는 여초란 건 660제곱미터 초과한다는 이야기고 이란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다른 거는 뭘 말할까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 그래서 다로 시작되는 주택인 그 세 가지 주택 중 어느 경우든 간에 면적은 얼마? 이하. 그래서 이게 아오 연초 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면적 관한 규정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충수.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고 그중에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중 다가구는 3개 층, 그다음 공동택 관련 다세대 연립은 얼마? 4개 층인데 이렇게 충수 규정까지 이제서 한 2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할게. 이제 이거 한번 적어 놓으셨으니 이건 아오 연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혹시 이제 면적 규정은 절대 혼동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과 충수 관련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자 하나 더 여기 이제 하나 정리를 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질문은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충수 제외입니다. 충수에서 뭐 하겠다 제외 여기서 이제 충수를 제외하겠다는 건 주택으로 쓰는 충수에서 그 해당 층을 제외하겠더라.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에 보셨을 때 이제 보면 자 일단 15페이지
용도별 관련해서 건축법령상 1번의 단독주택 중에 두 번째 다중주택 잠깐 볼까요? 다중주택은 지금 그 분류하는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문항 그 3번에 방가로 3번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입니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 층수 제외 규정은 지금 보면 다중주택을 잠깐 읽어보았었고, 다중주택은 뭐니 1층에 뭐라고 그랬냐? 1층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럼 1층의 전부. 1층이란 건 어느 부분을 말할까? 여기 지면의 조박은 여기가 1층일 거여서 1층인데 이 1층의 전부, 1층의 일단 한 1층의 전부입니다. 그럼 1층의 전부를 무슨 구조로 전용해 되기를 필로티 구조. 그래서 필로티 구조란 것은 이 건물을 내력벽이나 기둥으로 또 받치는 구조, 들어올리는 구조죠. 그래서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또 받치고 사면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가 무슨 구조? 이게 필로티 구조. 자,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여기를 바꿨다.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바꿨고 여기를 무슨 용도로 여기를 쓰더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썼다면 이 부분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면 이건 1층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산정할까? 그때는 물리적인 층수가 되는 몇 층, 2층이 여기가 몇 층이 되는, 여기가 1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층수를 해서 올라가겠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썼다면 층수를 제외하겠다는 거 하나고, 그런데 1층의 전부를 쓸 수도 있지만 1층의 뭡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럼 1층의 일부. 1층은 일부란 건 이렇게 1층에 저거 이 부분이 1층일 거고 1층의 일부. 그럼 일부란 것은 이렇게 1층에 뭐 일부를 전용했다. 여기를 전용해서 여기를 무슨 구조 이거를 필로티 구조로 썼다면 쓰고 주차장 썼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는 그럼 이 필로티 부분 아닌 이 부분을 무슨 용도인가요?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여기가 그 외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를 여기가 무슨 용도? 여기를 주택 외의 용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문 한번 볼까요? 지문에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이란 건 이 부분이 돼서 이건 1층의 일부니까 1층의 전부가 아닌 1층의 일부 절반을 전용하고 나머지 이 절반은 무슨 용도로 썼다? 주택 외의 용도. 그래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도 1층이 아니라니 그럼 어디서부터 1층을 삼겠다. 그런데 만약 여기를 주택의 용도로 쓰면 1층에 포함한 어디가 1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1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어디가 1층이 되는 겁니까? 물리적인 층수가 된 여기가 몇 층? 여기가 1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1층의 전부를 이 형태로 아니면 1층의 일부를 할 수 했을 때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 나머지 이 부분은 무슨 용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부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일부 개정이 됐고 좀 더 아마 그 지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주택 외라는 이 지문이 일부 개정을 해서 이 지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현재 이제 보시면 이 주택과 외 사이에 이걸 양가로 이제 이거 하나 넣어 놓으실까요? 그래서 주택하고 외 사이에다가 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요 지문을 신설을 시켜서 이제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은 무슨 용도? 주택 외의 용도. 그럼 이때 이제 주택은 무슨 목적으로 한정한다? 주거 목적으로 한정한 조금 더 그 지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단서 요건을 새로 신설에 집어넣었는데 크게 뭐 실제하고 연계는 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이제 주택하고 외 사이에 새로 신설이 된 요 지문 자체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용도를 주택이긴 한데 무슨 목적이더라? 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 미분 주택의 충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제 해서 이제 충수 제외 규정은 현재 그 단독주택 중에 방금 봤던 대로 다중주택에서 한번 정리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도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 줄에 그 첫 번째 줄부터 이어지는 지문에 1층에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경우는 충수에 제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 외란 지문에 여기도 요 단서를 새로 하나 추가해 두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그럼 일단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 충수 제외 규정에 해당되는 건 무슨 주택인가요?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자, 그다음 공동주택에도 가보니까 여기 문항의 2번에 지문에 지금 첫 번째 줄 2번에 공동태 가보니까 가목이나 나목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이제 가목하고 나목은 뭘 말합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충수를 산정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목은 뭘 말할까요?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 줄에 주택 외의란 여기도 양가로 뭐를 넣어놓으시자 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지문 하나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충수 제외 지금 여기 건축법령상 주택 관련해서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단독과 공동태에 관한 주택 중에 몇 개 주택이 충수 제외 규정에 해당된가요? 5가지 주택이요. 그러면 크게 이 충수 제외 규정이 해당되는 규정은 이 주택에 관한 건축법상 주택 분류에서 5개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그 5개를 크게 이거를 다시 크게 이 5가지 주택에 충수 제외 규정을 묶어 주택끼리 일단 그 동일한 기준끼리 묶어 간다면 5개를 크게 뭐 몇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까? 5개 중에서 2개 주택하고 3개 주택으로 이걸 나눠 볼 수 있죠. 나눈다는 건 충수 제외 규정에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어떻게 1층에 전부를 전용할 수 있다. 전용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나머지 3개란 것은 다중,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뭔가요? 1층에 전부를 전용할 수 있지만 일부를 일부를 전용할 수 있죠. 그래서 충수 제외 규정에 관한 어떤 주택끼리 분류를 했을 때 무슨 주택을 나눌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2개로 따로 묶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중, 다가구, 다세대도 따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그 분류 정도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필로티 구조 여기도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요건을 정령할 때 필로티 구조 용도는 무슨 용도로 씁니까? 주차장.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이제 이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 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 한번 나올 거고요. 총 3번 나옵니다. 전체 이제 실무 전범에 걸쳐서 필로티 구조가 3번이 나오는데 3번 중에 한 번 어디 이 건축법상 이 분류에서 용도가 무슨 용도? 주차장인데 나머지 2가지는 어디가 나오냐면 리모델링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행위 허가에서 또 한 번 나와 총 3번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위치마다 모두가 다 뭘로?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는 이꼬로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장하는 3가지 개수 모두 용도가 주차장이면 이거 일괄적으로 주차장 밀어버리면 되는데 필로티 구조란 지문이 지금 건축법상의 주택 요건에 나오면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인데 이 필로티 구조란 용어가 리모델링에 등장할 때 행위 허가에 관한 파트에 등장할 때 이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꼭 필로티 이꼬로 주차장이라고 기억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건축법상이라 주었을 때 필로티 구조를 주고 여기를 가로치면 여기는 용도는 여기는 무슨 용도? 주차장. 알겠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라 미리. 주차장 이꼬로 필로티 구조는 아니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정리 한번 할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게 되면 일단 여기 규정에 건축법상에 지금 이전에 뭐 잠깐 기본에 정리했었던 거 묶어서 크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규정하고 충수하고 이제 충수 제외 규정 크게 3가지를 정리해서 마무리 받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뭘 하느냐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박스표를 마무리할 거냐면 자 보면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자 공동주택에 관한 분류입니다. 그러면 뭐 종류라고 볼까요? 분류 또는 뭐 종류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 공동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지금 보는 게 무슨 법인가요?
지금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죠.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태 종류는 몇 가지 공동태 분류라고 나눠진가요? 네 가지죠. 그러면 자 건축법 시행령상 밑에 이제 이 박스 내용이 2번에 가나다라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하고 기숙사가 나와 있어 부분들은. 자 그러면 공동택의 종류는 보면 주어지는 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되는데 혹시나 여기는 보면 주택법령상이라고 주게 되면 그러면 주택법령상의 주택법령이라고 그래서 만약 주택법령이라고 주게 되면 이 공동택의 분류 몇 가지가 된가요?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주택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법령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이면 네 가지, 주택법령이면 몇 가지가 세 가지로 해서 뭔가는 하나가 들어가고 빠진데 그 하나 들어가고 빠진 건 뭐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나에 보니까 기숙사. 그죠? 그래서 기숙사가 포함되면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인데 기숙사가 빠지면 또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에서 여러분 공동택에 관한 종류 주어지는 법이 건축법령인지 또 주택법령에 따라서 분류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하면 두 번은 이전에 또 이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긴 한데 가능성은 이제 조금 낮아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법령에 따라서 네 개 또는 세 가지가 된다는 것 정도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 놓으실까 부분들은. 네, 그러게 해서 질문. 이제 일단 특히 공동택에 관한 분류는 주어지는 법령에 따라 좌측에 이제 박스표를 지금 해 놓은 게 보니까 박스표는 지금 좌측 양가로 삼으면 주택법상이라는 그래서 공동택에 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이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요 지금 충수라든가 면적, 기타 규정은 주택법이라기보다는 현재 방금 설명드렸던 건축법상의 분류에 관한 요건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 부분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 이 면적과 충수 재배 규정하는 확인해 두시고요. 현재 15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지금 중요한 그래서 이 주택의 우리는 충수 재배 규정에 지금 보시면 1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필로티 전체가 주차장.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충수 재배 규정은 총 5가지 중에 뭐하고 뭐를 묶자? 아파트, 연립주택 1층의 전부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쓸 수 있다는 건 두 번째 나와 있는 뭔가요? 다세대와 다가구인데 지금 여기 하나 여기다 뭘 좀 2번에다 뭘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 2번에다가 뭘 하나 추가. 여기는 지금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만 있는 거 하나 뭐가 또 하나 새로 더 추가됐나요? 다중주택을 하나 넣어 놓으세요. 부분들에서. 다중주택은 지난해 여기 있는 보시면 다중주택에 관한 것은 지금 24회죠. 지난 시험에 24회 때 새로 신설 추가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이 건축법상 주택에 관한 징후에서 충수 제외에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5가지를 적어드렸는데 그 5가지 중에 2개로 분류한다면 아파트 연립은 1층의 전부를 그리고 다중, 다가구, 다세주택은 1층에 전부를 쓸 수 있지만 또 일부를 쓸 수 있더라. 그래서 3개를 묶어서 하나 빠진 뭘 하나 추가해 두자. 다중주택 하나 추가하시면 돼. 부분들 그렇게 추가해서 정리하시고 여기는 출제 일단 지문 혹시 이 지문이 관련해서 충수 재배 규정이 나오는 이제 주택 외의 사이에 뭐가 이제 새로운 이 지문이 들어가더라. 주거 목적을 한정한 요 지문이 새로 신설돼서 이번 시험에 새로 그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 단서 요건을 하나 확인하시고 뭐 여기는 이 단서 요건으로 문제를 만들 확률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추가를 좀 해 두시도록 하고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주택법상 용어는 지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준주택은 준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준주택. 준주택은 여러분이 용어 지금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주택. 준주택은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그 용어를 쓰는 걸 한 2번, 이전에 기출로서 2번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부분들. 그래서 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여기 용어 쓰기보단 준주택의 종류입니다. 준주택의 종류에서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 그래서 일단 그 네 가지 잠깐 살펴보니까 박스에 가보니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그래서 총 네 가지 준주택의 종류를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준주택은 여러분 일단 여기는 유형은 이제 첫 번째 유형 여러분이 이거를 네 가지 준주택을 박스형에 여기다가 주택의 네 개에서 한 5개 정도 몇 개 주택을 주고 이 주택 중에 이 준주택의 종류를 짝짓게 하는 형태의 문항도 꼭 준비하셔야 돼요. 부분들은 그 준비도 하시고 혹시 이 유형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자, 준주택은 이러이러한 주택을 말하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네가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주택 중에 혹시나 네 가지 주택 중 하나를 주관식의 기입형으로 써서 물어보는 것도 뭐 하자? 준비. 그래서 준주택은 여러분 유형은 객관식의 형태로 물어보거나 이거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준주택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 종류를 네 가지를 나열하는 것 중에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주관식으로 쓰는 것까지는 준비를 꼭 하실 필요가 그래서 준주택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인데 자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데 자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여기는 6번에 국민주택 규모 문항 번호 뭐 나와 있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요. 국민주택 규모를 주고 용어를 기술형으로 줬을 때 용어 중에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숫자는 얼마가 나온가요? 85제곱미터 이하가 얼마가 나와요? 100제곱미터인데 지금 100제곱미터는 이 단답한 게 85가 나오는데 만약 100이 나오려면 어떻게 100만 나와서는 안 되죠. 국민주택 규모 등등에 따라 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OX 틀립니다. 왜냐하면 100제곱미터는 꼭 무슨 단서와 같이 지문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데 그것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지문은 양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00이란 지문에 물었을 때 꼭 이 단서 요건어가 나와야 맞는 거죠. 단서 요건이 생략이 되고 1호 또는 1세대가 100제곱미터 이하란 지문을 주면 그건 맞다 틀리다는 거. 그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보고요. 자, 그다음에 그게 해결되면 여러분이 뭘 준비하시더라? 국민주택 규모를 주고 혹시 숫자 쓰기 85나 100을 쓰는 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어떻게 준비하냐? 만약에 용어를 기술형으로 소수령으로 만약 주고서 용어를 소수령으로 주고 뭐를 쓰는 반대로 이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준비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쓰실 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5든 100이든 하나든 아니면 둘 다를 주고 용어 자체를 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하실 수 있는 게 어떤 실수할 수 있냐면 시험장에 아니면 모의고사나 등록 공부할 때 만약에 용어 정의를 주고 이 용어를 쓰라는 법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빠뜨릴 수 있는 게 뭘 빠뜨릴 수 있는 확률이 있냐면 규모란 자체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85나 100을 주었을 때 혹시나 용어 쓰기 물어보면 꼭 뭐까지는 빠뜨리지 말고 쓰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까지. 국민주택 대부분 보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뭐 예전에 꼭 모의고사 등을 자체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용어 정의를 주고서 용어 쓰기 물어보면 꼭 일부 수강생이 뭘 쓰신 거가 맞냐면 국민주택까지만 쓰신 경우들이 많아. 근데 꼭 뭐까지 써야 돼요? 규모란 지문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하셔서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하나 정리했고요. 지문 한 장을 넘겨서 어디를 잠깐 순서는 이제 뭐 기본 과정에 잠깐 했어요. 순서는 조금 뭐 필요한 부분을 서로 연계하는 의미에서 20페이지 가시면 19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19번에. 자, 19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나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라고 해서 19번에 가보니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데서 이제 보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분들이 이 도시형 여러분이 세 가지 도시형 관련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19번에 가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형 세대 수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으로서 규모는 무슨 규모인가요?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용어상은 세대수 이 용어 하나 확인했고요. 자, 박스에 잠깐 밑에 들어가 보니 관련 0이라고 해서 1번에 가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률에 따라 어디에 건설됐습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을 그러면 자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어디에 건설됐습니까? 여기는 도시지역.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도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어디에 건설됐다?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에 건설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용어상에서 일단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라고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하나가 용어 정의. 지금 봤던 여기서 정리하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세대 수는 만약 세대 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몇 세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300이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숫자가 아니라 막 용어를 물었다면 요 지문 중 여기를 가르치면 여기도 뭐를 쓰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예요. 용어 쓰기. 그리고 어디 지역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에. 그래서 숫자 하나, 용어 두 개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숫자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숫자 면적은 그러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수치는 85, 100이라는 이야기 없죠.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죠. 그러면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는 100이라는 지문은 꼭 뭐라고 나와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 건설됐다면 도시지역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용어 중 셋 중 용어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럼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거의 도시형을 생활할 때 종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종류입니다. 몇 가지 도시형을 생활할 때의 종류가 있을까?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박스 진한 음영을 주어지는 거 가보니까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하고 단지형 연립주택. 좀 전에 건축법령상의 그 공동택 분류 중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정리했던 요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 4개층 이하가 돼요. 그러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층수가 몇 층이에요? 4개층 이하인데 현재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은 지금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4개층 이하 규정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면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질문 하나. 또 규정은 어디도 동일합니까?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단서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류는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 봐두시고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무슨 주택이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 분류 중에 이제 출제는 빈도가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게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뭡니까?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은 지금 가나다라에서 총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원룸형 주택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그 가나다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숫자 규정하고 용어 규정을 두 개를 나눠 본다고 하면 볼까요? 일단 수치 규정 잠깐 볼까? 일단 쭉 한번 순서대로 가보죠. 자, 주거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건 무엇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까 봤더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정리하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원미터 총 4가지 가나 다라 중에 만약에 수치 규정을 가지고 물어보면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요?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그런데 두 개의 공간이라는 지문을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0. 그 숫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하고 30 주의하시고 그리고 독립된 주거라는 지문을 주면 무슨 시설이 나와야 되는가요? 욕실하고 부엌이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이라고 해서 뭐를 제외합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그래서 여기는 용어 숫자 50하고 30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주거나 하나의 공간을 두든 간에 그 양쪽에 두 개 중에 어느 지문을 주어도 뭐는 공통으로 들어간가요? 욕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뭐만 구분하면 돼요? 부엌하고 보일러실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 요건을 같이 해야 돼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원룸형 주택이다. 그래서 3가지 분류 중에 원룸형 주택 관련한 여기는 그 분류에 관한 4가지 요건도 중요하지만 4가지 요건을 주고 뭐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원룸형이라는 용어까지 꼭 주의하셔서 그 중에서 분류 중에는 보시면 이 원룸형 주택이 좀 출제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요 지문 중에 물어보거나 지문을 주고 뭘 물어보는 것까지 원룸형을 쓰는 것까지는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2번째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째는 마지막에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데 자, 지문은 지금 가보시면 밑에 있는 박스 음영을 내려가서 문항 이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의 건축물. 자, 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2번하고 3번을 가서 일단 먼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다. 이제 그래서 지문은 자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은 먼저 가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할 수 없다 보다는 뭐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함께 건축할 수 있을까? 이 함께 건축한 이 규정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좌측에 동그라미 2번에 음영을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줄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한다고 해서 2번의 밑에 박스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있다. 1번에 가보니까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는 이 건축물 중에 한 세대입니다. 이 건축물 중에 한 세대. 그럼 건축물 이 한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요? 85제곱미터 이하인가요? 초과요? 만약에 여기 숫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만 지문을 이하 초과로 물었을 때 이 원룸형 주택과 이 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하가 아니라 뭡니까? 초과죠. 초과. 자, 좀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여기서 따로 면적을 얼마라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국민주택 규모인데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 그럼 면적은 얼마란 이야기죠? 1호도 1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한 세대 안에서만큼 얼마를 85를 초과하는 한 세대. 근데 전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만 그렇더라고. 그럼 여기 세대는 누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뭐 관리자나 소유자가 거주하는 세대 한 세대 한에서는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85제곱미터 숫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뒤에 만약 초과가 뭘로 봐요? 이 초과란 지문이 85제곱미터 이하란 지문이면 맞다 틀리다? 이것도 순간 착각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요건 중에 하나. 이 경우만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하나 더.
하나 더는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 무슨 지역인가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대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게 함께 건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역, 만약 지역을 물어봤다. 자, 동그라미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쓰세요를 하게 되면 근데 두 개를 다 가로치지는 않겠죠. 둘 중 하나 가로쳤다면 뒤에 만약 지역이란 지문을 주고서 문항의 어떤 이제 주관식이 구성이 됐다면 여기는 쓰시는 문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가로쳤다 했을 때 여기는 뭐가 써야 돼요? 준주거 지역 또는 뭐가 써야 돼요? 상업이라 해서 뭐냐 전체적으로 이 지역까지 가로칠 수가 있지만 혹시 지역이 아닌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물어봤다면 여기에 들어갈 용어는 뭘 쓰셔야 돼요? 준주거 상업이라.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해서 이 경우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법률에 따라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 한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대 1이라는 숫자와 초과란 지문 꼭 주의하시고 여기는 용어는 뭐를 준주거하고 상업이란 지문까지 해서 이 부분들 정도 주의를 좀 해놓으시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저 봤던 대로 국민주택 규모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플러스 그 중에 연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같이 묶어서 꼭 정리하셔서 객관식, 주관식 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봅니다. 부분들은. 자, 기타 정에 좀 한번 먼저 쭉 넘어가고 하나 공구 관련해 잠깐 볼까요?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공구입니다. 공구. 자, 공구로 구분되기 위한 요건은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에 그 공구 간의 너비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경계를 설정합니까? 6m. 최소 하나의 공구로 구분되게 세대수 몇 세대가? 300. 그래서 혹시나 공구 관련 지문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 지문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구는 여러분 17번에 지금 17번에 공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공구는 지금 시점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시는 것은 숫자 얼마를 기억합니까? 6하고 300은 다 기억하셨을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혹시나 그럼 최소한의 공구 간의 경계는 몇 미터 이상의 너비로 경계를 설정합니까? 6m. 그러면 이 공구 간의 6m 너비는 어떤 시설로 공구 간의 너비를 이거를 6m 이상 경계를 설정할 거냐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미음까지 이제 해서 여러분 이제 보면 혹시나 이제 보시면 기역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니은의 부설 주차장, 디귿의 옹벽 축대, 리을의 식재 조경이 된 녹지, 그 밖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그 중에 보면 기역에서 리을까지 이제 해서 6m, 물론 미음도 있긴 합니다. 미음도 그 밖이라는 건 있긴 한데 이걸로 시험을 문제를 나오는데 거의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6하고 300을 여러분이 구분할 거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뭘 주의하시자. 이 6m 공구 간의 너비 설정은 기역에서 미음도 있긴 합니다. 빼더라도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시설 중에 어느 하나로 최소 간의 너비는 몇 미터의 너비를 확보합니까? 6m 이상의 너비 확보한다는 것까지는 정리해 두실 필요가.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6하고 300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문제란 항상 간단한 6하고 300을 어떤 선택형이나 또 쓰시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조금 더 한번 밀고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 이 부분까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 공구 간의 너비를 설정할 어떤 시설 설비를 통해서 6m 이상 공구 간 너비를 설정할 것인지까지는 좀 확인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부분 하나 공구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 18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